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사 산책.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것은 이스탄불입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콘스탄티노플. 그 이스탄불 중에서 이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보신 건물이죠. 이스탄불에 가시면 항상 이곳을 갑니다. 소피아 사원입니다. 6세기에 만들어진 이 위대한 건축물에 새겨져 있는 파란만장한 역사, 거대한 역사, 복잡한 역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물은 이 양쪽에 4개의 첨탑이 있습니다. 저 첨탑은 이슬람의 모스크에서 쓰는 미나렛, 기도탑입니다. 기도탑. 성당에다가 이슬람 기도탑을 붙여가지고 모스크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건물에 담긴 역사는 한 1600년 동안 새겨져 있는데, 동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유럽 문명과 오스만 터키로 대표되는 오리엔트 또는 유목민족의 문명, 이런 것이 서로 엉켜서 돌아가는 아주 피눈물 나는, 때로는 영광스러운 거창한 역사입니다. 거창한 역사. 규모가 엄청난 역사죠.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600년 동안 계속된 대제국인데, 이 나라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3대륙에 걸친 제국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발칸 반도, 헝가리의 일부가 이 오스만 터키 치하에 있었고, 한때 비엔나는 2차례 이 오스만 터키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북쪽,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 속하는 아나톨리아 반도, 유럽에 속하는 그리스,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 등등 로마 제국의 영토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는 이 오스만 터키의 역사가 성소피아 사원에 품겨져 있습니다. 우선 소피아 사원을 설명하려면 콘스탄티노플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 이후에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자, 이 콘스탄티노플의 역사를 설명하려면 서기 312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큰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었는데 하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압박받던 기독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국교가 됩니다. 자신은 서기 337년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기 324년에 가면은 공동 황제가 둘이었습니다. 로마에. 리치니우스를 물리치고 단독 황제가 됩니다. 단독 황제가 되어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로마에서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그게 서기 324년입니다.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때부터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게 망하는 게 1453년까지 계속 이곳이 콘스탄티노플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탄불에 가보면은 언덕이 많아요. 언덕이 이 바다에서 보면은 6개, 7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로마도 7개 언덕이 이루어진 도시다. 그래서 이 이스탄불을 수도로 정한 이유도 로마와 지형이 좀 비슷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서기전 667년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는 그리스죠. 그리스. 그때 이곳을 개척하고 발달시킨 사람이 비자스라는 사람입니다. 비자스. 아테네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식민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개척자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온이라고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전에는. 그래서 여기서 비잔틴이란 말이 나오죠.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비잔틴은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뜻하는 겁니다. 이 도시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있습니다. 한 도시가 2대륙에 걸쳐서 있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흑해와 지중해를 또 연결합니다. 교통은 십자로에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지역, 교통은 십자로니까 얼마나 여러 민족이 이곳을 지배를 했겠습니까? 라디안, 페르시아, 아테네, 마케도니아 통치를 받다가 서기전 64년에 터키 지역 전체가 로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도시가 비잔티움이라고 불렸습니다. 서기 195년 로마 황제 셉티무스 세베루스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경쟁자를 지지했다고 해가지고 마구 약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서기 3세기에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이 도시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나중에 동서로마로 바뀌어버립니다. 서기 365년에 가면 로마가 두동강에 나버립니다.
테오도시후스 황제가 죽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가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로마입니다.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로 정해진 거죠. 이 서로마는 어떻게 됐냐면은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립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립니다. 서기 476년. 그 뒤에 전개되는 중세 역사를 흔히 암흑기다라고 하는데 다크 에이지라고 하는데 요건 요새 좀 별로 안 쓰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문명이 있었다. 발전했다. 다만 로마와 같은 위대한 문명이 무너지고 그것을 뭐가 대체를 했느냐. 게르만족이 침략을 했고 게르만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이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서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독일을 통합하는 대제국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요. 샬레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퍼져가고 교회, 수도원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는 이게 중세가 열립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 로마의 유럽 문명의 정통을 이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때 콘스탄티노플은 그리스 로마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 지리상 중동, 동양으로도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훨씬 더 로마보다 국제화된 도시죠. 그러니까 약 1000년간 콘스탄티노플은 부, 문명, 인구, 그리고 민족의 다양성, 개방성 이런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00년간입니다. 약 1000년간.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의 오랜 연륜, 이 도시가 지켜본 그리스, 로마, 기독교, 비잔틴, 이슬람 문명은 이 도시에 각자의 흔적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또 앞의 문화를 그 다음에 온 문명이 없애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이스탄불에 가면은 뭔가 엄청나고 복잡하고 위대하고 그래서 문명이 이런 것이구나. 세계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동쳤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어마어마한 중량감을 느낍니다. 동서양의 역사, 그리고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오스만 터키라는 저 동쪽에서 온, 아시아 쪽에서 온 유목민족이 섞여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건물 하나가 뭐겠느냐 하면 당연히 성소피아 사원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된 것은 서기 537년입니다. 537년.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큰 종교 건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평면적이 150m, 100m, 150m, 가로 150m 곱하기 100m의 사각형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돔 건물입니다. 돔의 높이는 약 56m, 돔 꼭대기까지. 그리고 돔의 지름은 33m입니다. 15세기까지 약 900년간 교회의 돔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컸습니다. 900년 동안. 그 뒤에 이제 피렌체에 있는 유명한 그 두오모의 돔, 직경 45m. 그리고 약간 그보다는 약간 작지만 성베드로 사원. 성베드로 사원은 16세기. 그리고 피렌체 두오모는 15세기. 그 전에 900년 동안은 성소피아 사원이 가장 큰 교회 돔이었습니다. 900년 동안의 돔 부분에서 챔피언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말하는데 이게 신라진흥왕 때 만들어진 겁니다. 신라진흥왕 무렵에 한국의 한 건축가는 이 건물을 보더니 건축학적으로는 유럽의 최고 건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영어로는 하기야 소피아, 아야 소피아라고 불렸는데 성스러운 지혜의 교회다. 지혜의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돔은 여러 번 무너졌어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돔이 있습니다만 이게 기원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돔은 높이 45m, 지름 45m인데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터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했습니다. 이 성소피아 이 위대한 역사적 건물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이 세 사람도 이 건물답게 세계사적 인물입니다. 첫째가 이 교회를 만든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이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서기 6세기의 사람이죠. 6세기. 그리고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 성당을 부수지 않고 보존한, 그리하여 이 도시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꾼 오스만 터키의 메흐메트 2세.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케말 파샤입니다. 오늘의 터키 공화국을 만든 케말 파샤는
모스크로 쓰던 이 건물을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종교 건물을 종식시키고 박물관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케말 파샤는 이슬람을 개혁한 사람이죠. 이슬람과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 우선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동로마 제국의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 영향력 면에서. 이분은 원래 발칸 출신이었습니다. 발칸 지방 출신이었는데 삼촌이 이 비잔틴 제국의 경호실장이죠. 궁정수비대장을 하다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유스틴 1세였습니다. 서기 527년에 이 삼촌이 병을 얻어 누워있는 사이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황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한번 위기가 왔습니다. 서기 532년 그 소피아 성당 앞에 전차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전차 경기를 하다가 군중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테오도라라는 여자인데 여걸이죠. 이 사람이 강경 진압을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약 3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학살하는 과정에서 성소피아 사원 자리에 있었던 교회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교회를 재건하는 명령을 내리고 6년 만에 이 성소피아 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6년 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6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른 건물의 기둥과 주춧돌 같은 것을 갖고 와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컨대 터키에 예베소라고 있습니다. 에페소. 성경에 나오는 예베소. 에페소에 알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기둥을 뽑아와서 소피아 교회의 기둥으로 썼습니다. 중공시 때 교회로 들어와서 그 50m가 넘는 까마득한 돔 천장을 보면서 황제는 솔로몬이여 드디어 내가 당신을 능가했나이다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지금 이탈리아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을 한때 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로마 제국의 영화를 되살리는가 했습니다. 즉 이탈리아, 발칸, 아나톨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 그러나 그 후대가 그 확장된 로마 수복 직전에 갔던 이 동로마 제국을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1453년에는 오스만 터키의 메흐메트 2세가 그 전에 여러 번 콘스탄티노플을 공략을 했지만 실패했지만 이 20대의 젊은 황제가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합니다. 군함을 육지로 끌고 와가지고 언덕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만으로 진입시키는 이런 기발한 작전을 썼습니다. 그해 5월 29일입니다. 저녁에 드디어 메흐메트 2세는 기독교 문명의 중심지 콘스탄티노플로 입성을 했습니다. 이슬람 문명권의 챔피언이 기독교 문명권의 심장물을 장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부하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교회도 부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곳은 관례에 따라서 3일 동안 약탈해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메흐메트 2세는 맨 처음 성소피아 사원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한 터키 병사가 성당의 대리석 보도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흐메트 2세가 이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그 병사를 친 다음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물과 포로들은 너희들 것이지만 이 도시의 건물들은 내 것이다. 부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소피아 사원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옛 중앙청 건물을 갑자기 조선 총독부라고 하면서 1995년에 철거한 거하고는 매우 대조적인 겁니다. 그리하여 성소피아는 서기 548년부터 1453년까지는 900년간입니다. 기독교 교회로 쓰이고 그 뒤에 1935년까지는 482년 동안은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 성소피아 사원을 모스크로 쓰면서 여기에 크게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 교회 벽에 그려져 있던 모자이크 벽화가 있었는데 그 위에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회칠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유대교처럼 이 우상을 싫어합니다. 어떤 형상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떼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게 복원이 됩니다. 성소피아 사원에 들어가면은 그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게 참 인류의 문화재인데, 이 비잔틴 제국 시절이든, 즉, 동로마 제국 시절이든, 서기 726년에서 87년 사이에 이 기독교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상 문제를 놓고, 구약 성경 가르침대로 그림, 조각성 등 어떤 우상도 교회에서는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우상 파괴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시작됐어요. 이 우상 파괴주의자들이 내전에서 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벽에 그려져 있던 소피아 사원의 벽에 그려져 있던 많은 성화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이슬람 교도 치하에 들어가니까 또 그 성화들이 사라졌습니다. 덧치를 해버렸죠. 다시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케말 파샤의 터키 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이 벽화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9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 벽화 중에 사연이 많은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 1028년부터 1050년 사이에 황제를 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조라는 여제입니다. 그 사람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이 여성 황제의 첫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화에 있던 전 남편의 그림 중에서 머리를 떼어내고 재혼한 남편의 얼굴을 얹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도 곧 일찍 죽었어요. 다시 두 번째 남편의 얼굴을 떼어내고 세 번째 남편의 얼굴을 그려넣게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남편은 조 여자보다 더 오래 살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그냥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소피아 박물관의 2층 남쪽 바닥에는 단돌로라고 쓰인 거죠. 헨리쿠스 단돌로. 이게 좀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헨리쿠스 단돌로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면은 베니스의 국가 원수를 흔히 도제라고 부릅니다. 도제. 국가 원수입니다. 왕은 아닙니다. 공화국이니까요. 이 단돌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 콘스탄티노플의 약탈자입니다. 서기 1204년에 그때 이제 십자군 원정이 한참 있던데 이 십자군의 주력은 항상 프랑스의 기사단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기사단하고 프랑스의 기사단을 실어줄 베니스의 해군이 합작을 해가지고 제4차 십자군을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자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 일단 기항을 합니다. 기항을 해보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이 비잔틴 제국이 내분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갑자기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왕정을 중단시키고 라틴 제국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한 50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 약탈하고 불지르고 그 수많은 도서를 불태우고 하는 이런 야만적 행동을 합니다. 그때 이 베니스의 지휘관이 바로 단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돌로. 참 이슬람 군대와 싸우겠다고 일어난 기독교 군대가 기독교 국가의 내정에 간섭해가지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일식을 없애버리고 타고 앉았습니다. 자, 여기에 스토리가 또 하나 이제 옆으로 가는데 베니스에 가보시면은 항상 중심지가 산마르코 광장이죠. 산마르코 광장에 그 유명한 비잔틴풍의 동그란 성당이 있죠. 비잔틴 그 유명한 산마르코 성당인데 거기 지붕 아래 이 베란다에 4마리의 청동말이 있습니다. 4마리의 청동말이 있습니다. 희대의 명품이죠. 근데 진품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품 미술관 보존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 성소피아 사원 앞에 전차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돌로라는 사람이 약탈을 해가지고 베니스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원래 만들기는 그리스 시대에 만든 겁니다.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이었습니다. 이 단돌로는 베니스에서는 아주 전성기를 위한 지도자로 평가받지만은 비잔틴 제국 사람들한테는 약탈자죠. 원수죠. 근데 이 사람이 1205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죽어가지고 소피아 사원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게 이 무덤 표시예요. 무덤. 그러다가 이제 이 비잔틴 제국이 다시 부활합니다. 1261년에 제노바, 그때 베니스하고 라이벌인 해군 강국이 제노바 있습니다. 제노바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도시를 다시 탈환하고 단돌로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뼈를 개떼하게 던졌는데 개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지인 소피아 사원 주변에 또 볼 게 많아요. 딱 나오면은 맞은편에 딱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 모스크입니다. 블루 모스크.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내부가 청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다 해가지고 블루 모스크로 불립니다. 이스탄불에 수많은 모스크가 있는데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메트 1세란 오스만 터키 황제가 1609년에서 16년 사이에 소피아 성당을 압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지은 것입니다. 소피아 사원을 나와가지고 블루 모스크로 가는 길은 그 중요한 길입니다. 즉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을 이어주는 거죠. 이어주고 어떻게 보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는 한때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왕이 술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칼리프라고도 불리는데 황제와 교주, 이슬람 세계의 교주를 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줄을 잘못 써가지고 독일 편을 들다가 그 제국이 해체되고 재건된 것이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의 지도에 의해서 재건된 것이 지금의 터키 공화국입니다. 이 이스탄불을 가장 넓게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골든혼만의 건너편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라타탑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높이가 62m인데 1348년에 제노바 사람들이 지은 요새의 일부입니다. 그 꼭대기 9층인데 발코니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한 2000년, 2600년에 걸친 역사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모스크도 있고 소피아 그리고 바다, 언덕 그걸 보면은 이스탄불이 세계 국제적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세계의 수도가 아니겠느냐. 세계의 수도라면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하면 안 되죠. 여러 문화, 여러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로서는 이스탄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소피아 박물관 앞에 또 볼 게 있어요. 지하 저수지가 있습니다. 바질리카 시스턴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서기 532년에 만든 물 저장 탱크입니다.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호수입니다. 지하 호수입니다. 336개의 기둥으로 들어서 있는 지하 저수지입니다. 꼭 수중 궁전처럼 아름답습니다. 거기 한번 또 들려보시면은 아주 좋은 조각품이 그 물과 어울려 가지고 아주 신비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음산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도시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그 상징적인 교회, 모스크, 박물관으로 운명이 바뀐 수많은 전쟁과 암살 그리고 문명을 지켜본 성 소피아 사원을 추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